물리 뭐 어렵다는 얘기는 좀 들었을 거야. 선생님이 뭐 어렵게는 안 하는데 어렵게 안 해도 또 이게 어려워. 이제 여러 번 반복해야 돼서 살살살 꼼꼼하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꼼꼼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가봅시다. 거기 뭐 위치와 거리와 변이 해서 아마 출발한 운동의 기술. 운동의 기술. 여러 가지 운동. 뭐 교재 보면 약간 중간중간 좀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채워 나갈 거거든. 새로 출발하는 중3들이니까 산뜻하게. 미리 얘기하는데 고1 때 물리 파트도 그렇고 고2 물리학 1은 더더욱 그렇고 좀 많이 힘들 거야. 많이 힘들 겁니다. 좀 물리를 약간 타고난 좀 그쪽으로 감각이 좋은 친구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년 넘게 배워야 될 텐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좀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좀 차분하게 하면 되니까 너무 쫄지 말고 침착하게 처음에 개념을 잘 들어두면 돼. 근데 선생님이 앞으로 니네랑 수업을 할 때 계속 강조할 건데 개념을 잘 정리를 해서 그 개념을 잘 내가 이제 뭐 외우거나 이제 뭐 익숙해졌다? 라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는 않아. 그게 물리가 어려운 이유거든. 그래서 왜 수학도 y는 1차 함수를 예를 들면 y는 ax 플러스 b가 1차 함수 이제 일반식이다 이렇게 나오면 뭐 a가 기울기다 뭐 b가 y 절편이다 이런 게 또 있잖아. 거기에 니네가 이제 맞게끔 넣어서 뭔가 이렇게 뽑아내는 그게 뭐냐면 그 개념을 처음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걸 알려주고 그 밑에 이제 뭐 개념 확인해가지고 하나씩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왜냐면 물리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과목이라서 전부 다 활용 문제라고 보면 돼. 활용 문제. 수학에서의 활용 문제. 수학으로 치면. 그러니까 그 활용 문제 니네 수학 프로 봤잖아 많이 그지? 수학 공부 많이 해봐서 알 거야. 그 기본 개념 막 배워도 뒤쪽에 붙어 있는 활용 문제 풀려고 그러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또 활용 문제 나름 패턴대로 뭔가 또 막 있다고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풀리잖아. 근데 물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것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안 돼.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 뭐 한 번 딱 배웠는데 막 문제를 촥촥 풀어내면 이런 애들은 10,000명 중 1명꼴이야.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금지요. 금지요. 저는 물리를 못하나 봐요. 이 금지가. 다 못하는 거야.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두 번째 금지요.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이 두 개를 내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런 말도 소용없어. 엄마가 되게 재미 없다고. 차분히 하면 된다고. 다행히 이 교재가 되게 쉬워. 그래서 이 교재만 한 50% 이상만 풀을 수 있으면 다 못 풀어도 돼. 50% 이상만 풀 수 있으면 이번 강의는 성공이다.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지. 솔직히 손 들어봐. 중학교 때 과학 시험 보면 그래도 90점 이상은 곧잘 나왔다 손 들어봐. 과학이 90점 이상 안 나오면 조금 좀 멘붕이 올 것 같다. 90점 이상 안 나오면 좀 그렇지 않나? 물리는 뭐 90점 이상 나오면 무조건 1등급이니까 서울대 가는 거예요. 힘들 거니까 이제 과학 점수 90점 이상은 빨리 버리셔야 돼. 그런 점수는 없어 이제. 그 넘게 나오면 아주 훌륭한 거야. 90점을 넘으면 아주 훌륭한 거다. 학교마다 좀 다른데 물론 어떤 학교는 1등급 컷이 96.7점인 경우도 있어. 문제가 쉽게 나왔겠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1등급 컷이 80점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 뭔 줄 알지 지금 이거? 1등급 컷이라는 거. 80점대 1등급 컷이 80점대까지 떨어졌다는 건 많이 어렵다는 지금. 쉽지 않다는 얘기지. 4%만이 80점대를 넘었다는 얘기죠. 아까
선덕은 2학년 때 물리 1컷이 73이야. 그러니까 평균이 45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도인지 알고 덤벼야 돼. 이거 지금 알고 덤벼야 돼.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갈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잠깐 넣어두자. 선생님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코스가 있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고. 아 물론 선덕이 좀 심해. 선덕이 심한 편이고 선덕이 아닌 학교는 90점대 초중반 나오면 될 거야. 근데 그 1컷 90점대 초중반 맞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야. 1컷이라는 얘기는. 근데 선덕 물리학 시험은 73점이었나 지난번. 73이 넘으면 1컷 1등급. 선덕에서 1등급이면 서울대 가잖아. 그러니까 물리를 73점 넘으면 서울대 가는 꼴이라는 얘기. 근데 그건 선덕이야. 용화하고도 좀 까다롭고요. 대진고 서랍은 까다롭습니다. 재영고 까다롭고요. 나머지 내가 지금 대진용고 까다롭고 나머지 후명하지 않는 학교는 이제 한 단계씩 약간 내려갑니다. 난이도가. 난이도가 내려간다고 1등 불따기 쉬운 건 아니야. 어차피 비율제니까 그지? 4% 안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쉽다고 무조건 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엄청 치열하게 덤벼야 되니까 알고 갑시다. 일단은 얘들아 운동의 기술적에서 속도, 속력, 가속도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냥 그런 얘기만 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속시 얘기만 딱 하고 문제 몇 개 풀고 끝나면 되게 쉽겠지만 이제 여기에 그래프도 추가되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이게 조금 까다로워지기 시작할 거야. 한번 해보자고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되면 이제 뉴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쭉 갈 건데 니네 잘 됐다. 내가 오늘 고1 수업하다가 니네 중학교 때 이거 배웠지? 했더니 애들이 안 배웠다고 교육과정이 바뀐 것 같다고 엄청 발뺌을 하던데 니네는 현직 중3이잖아. 도르래 안 배웠니? 도르래 지금 중3 때 중2 때인가? 그 일과 에너지가 중3 때 나오지 않나? 몇 학기 전인지 보죠. 4학년 2학기 정도 같은데 그때 지뢰랑 도르래 안 배웠어? 그걸 빼버렸다고? 그걸 왜 뺐지? 거속시는 배웠지? 그럼 니네는 도르래가 뭔지 잘 모르겠네. 와, 교육과정을 왜 이렇게 짜는 거지? 그럼 니네는 중학교 때 뭐 배웠어? 빛? 1학년 때 빛? 진짜 3원색? 빛도 안 배웠어? 설마 기억이 안 난다고 이런 건가? 얼마 안 됐잖아. 재작년인데? 빛의 3원색, 빨주파 섞어서 막 자홍 그런 거, 청록 그런 거. 다 섞으면 흰색. 이건 배운 거지. 빛의 90절 배웠을 거고. 그치? 물고기 잡을 때. 오케이. 그럼 뭐래. 전기. 회로도 배웠지? 직렬, 병렬? 합성조항 이런 거? 병렬이 그게 다구나. 그럼 니네 도로를 어떻게 하냐? 아이고야. 큰일 났네. 거리랑 전이부터 가보자. 자, 처음 출발하는 건 어렵지 않아. 괜찮아. 일단 편안하게 접근해보고 편하게.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거리는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이 움직였느냐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느냐. 그러면 이제 속도가 얼마큼 변하느냐를 따져가지고 네가 몇 초 후에 어느 위치에 가 있을 것인가. 그치? 이런 걸 얘기할 거야. 이런 게 지금 우리 그 대부분의 물체들의 운동의 기본이잖아. 얘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착륙을 하면 활주로 길이가 얼마큼 필요할지 계산을 해야 공항을 설계할 수 있겠지. 그냥 좀 용납기 도로 만들어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비행기 뭐 질량이 얼마고 속도 얼마나 착륙할 거니까 최소 비행기 활주로는 몇 킬로가 돼야 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걸 계산하려면 이 속력, 속도, 가속도, 거리, 시간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이제 가장 처음 배우는 게 이 친구지. 거리는 간단한 거야. 그냥 네가 걸어간 총 거리가 몇 미터냐라고 묻는 거야.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와도 그냥 계속 카운트하면 돼. 그냥 만약에 한 발자국당 1m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10발자국을 걸었으면 10m 가는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걸어도 얘는 10m가 이동 거리가 되는 거야. 방향을 따질 필요가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없어.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와버리면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야 되잖아. 그지? 수직선 먼저 해야지. 근데 얘 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냥 자네가 몇 발자국 갔냐 이거 묻는 거라고. 단위는 미터를 쓴다. 얘들아 거리의 단위는 앞으로 무슨 딱히 표현 안 해도 그냥 미터라고 하면 돼. 센티미터를 써도 되는데 이게 약속이거든. 자네 키가 어떻게 되나? 저요. 잘 모르겠는데. 대충 불러. 자네 키가 정말 궁금한 건 아니거든. 177. 177이라고 말했는데 177 밀리미터임? 이러면 이상하지. 177 킬로미터? 이러면 이상하잖아. 우린 말하지 않아도 뭐라고 생각해? 177 센티미터라고 그냥 알아듣는 거야. 몸무게가 얼마야? 45 그램? 이러면 이상하지. 약속된 게 있어. 무조건 길이는 뭘로? 미터. 질량은 뭘로 할까? 킬로그램으로 해. 그러니까 딱히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특별히 말을 할 때도 있어. 몇 그램, 몇 센티미터 할 때가 있어. 그럼 그때만 잠깐 지켜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그 문제를 떠나면 다시 원래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중학교 때 속력의 단위를 뭐라고 배웠지? 질문이 어려운가? 뭐? 중학교 때 속력의 단위 뭘로 배웠어? 미터 퍼 세크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 쉽지 않은 싸움이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 중3 여러분들이 나를 괴롭혀왔고 또 1년 동안 죽으라고 키워놓으면 내년에 해지죠. 할만하겠지. 오전 10시에는 저 예비 고2 니네 1년 선배들 수업했는데 분리 1년 2년 동안 계속 해와서 오늘 좀 난이도 높은 문제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 또 한 10문제 중에 7문제를 못 풀어. 1년이 지나도. 심각해. 우리 항상 이런 다짐을 하잖아. 새로 뭔가 시작할 때는 집중해서 잘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잖아. 오늘 3시간만 지켜보자고 일단. 3시간만. 거리 변이 둘 다 단위가 미터야. 근데 변이는 문제가 있어. 저 친구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시작과 끝 사이에 직선거리를 묻는. 이 친구는 문제가 방향이 있다는 게 문제. 이 친구는 방향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니네 자체 교재에 일단 거기 이동 거리에다가 뭐라고 쓰면 좋을까? 이동한 거리의 총량 이렇게 써놓으면 깔끔할 것 같아. 이동한 거리의 총량. 둘 다 기호는 S를 씁니다. 이동한 거리의 총량이고 변이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만 써도 되는데 뭐 좀 더 자세히 쓰고 싶다 그러면 처음과 나중 위치의 직선, 처음과 나중 위치 사이의 직선 거리 뭐 이렇게 써주면 좋아요. 처음과 나중 위치 사이의 직선 거리. 그래서 변에다가 빨간색으로 좀 별표 하나 딱 쳐두시고 해서 변에다가 빨간색으로 별표 빡 해가지고 이거 써주세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방향을 고려.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야 된다. 5m, 3m. 변이는 방향을 고려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 니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해줄게요. A라는 친구가 있대. 오른쪽으로 5m를 갔대. 그럼 이동 거리는 5m야. 변이도 5m야. 근데 다시 그러다가 왼쪽으로 3m를 왔대. 그럼 이동 거리 몇 m 돼? 이동 거리 8m 되는 거야, 맞지? 총량이니까. 근데 변이는 처음과 나중 사이의 이 직선 거리를 말하는 거래.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오는 거래, 결국. 니는 이만큼 간 거잖아. 2m라고 해야 돼. 변이는 2m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 변이는 뭐를 고려해야 된다고? 방향. 근데 이 친구 지금 오른쪽으로, 변이가 오른쪽으로 2m씩. 이럴 때 우리는 플러스 2m라고 하자고 약속을 하고 있어. 그래야 사람들이 알겠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럼 왼쪽으로 쓰면 마이너스 몇 미터 이렇게 씁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럼 위쪽과 아래쪽은 뭐라 해야 되지?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를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잡고 변이를 표시하면 돼. 봐봐. 내가 한 발자국 딱 1m를 갈 수 있다고 보자. 내가 이렇게 한 발자국 오면 나는 이동 거리가 1m야.
변이 얼마지? 에이 플러스 1m. 다시 뒤로 한 발자국 왔어. 이동거리 몇 미터? 2m. 변이는 0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만 계속하면 이동거리는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근데 결국 멈추면 변이는 다시 0이지. 되지? 잘 봐. 어떤 친구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왔어. 그럼 변이의 부호를 플러스로 할 거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대. 그럼 변이의 부호를 뭐로 하지? 너희들 잡기 나름이거든. 나는 오른쪽을 마이너스라고 할래요. 그럼 마이너스라고 써도 돼. 대신 그 문제에서 통일성 있게 하면 돼. 통일성 있게. 아 저는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할 거예요. 그럼 얘가 왼쪽으로 하거나 올라가면 마이너스 방향이 될 거야. 근데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이제? 대각선으로 가버려. 그럼 이거는 플러스, 이거를 만약에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잘 봐. 이렇게 5m 이렇게 5m를 갔는데 너 어디로 네 위치가 어떻게 변했냐라고 물었더니 플러스 5m다 라고 하면 이걸 듣는 사람이 너희들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는지 모르지. 맞지? 위치의 변화는 그 개념이야. 네가 여기 집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 갔는지를 묻는 거야. 이사를 갔는데 중간에 도로를 타고 이렇게 휘어진 과정은 관심 없고 여기서 어느 쪽으로 얼마큼 직선거리 떨어진 곳으로 갔는지 그 변화량을 얘기하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이거? 둘 중에 하나 뭔가 좀 다른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얼핏 떠오르는 건 뭐를 고려하면 될까? 정동쪽으로부터 뭐 각도? 그럼 되지 않을까? 되지? 세타 각도가 얼마나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이걸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어. 원래 뭐를 해야 되는데 물리학 1에서는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 물리학 1 애들이 전부 다 신비롭게도 전부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 이렇게. 혹은 이렇게만 움직여. 그러니까 좌우랑 위아래로 아주 똑바른 자세로만 움직여. 가다가 얘네가 이렇게 휘는 경우를 안 물어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은 괜찮다는 거지. 물리학 2를 가면 이제 좀 대각선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그럼 이제 각도를 고려해야겠지. 대학 과정을 가면 이제 입체에 의해서 움직여. 이제 좌표축을 3개를 잡고 가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물리학 1만 배울 거잖아 일단. 그러니까 단순한 거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보고 기호를 부호를 잡고 가면 된다. 되나? 될 것 같겠지. 자, 곡선상에서의 운동.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어요. 변이와 이동거리 보이니?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휘어져서 가든 그냥 가든 어때? 휘어져서 가든 그냥 가든 변이는 무조건 3m가 되는 거야. 근데 거기 부호가 없네? 잘 보세요. 거기 변이 3m라고 되어 있잖아. 그건 지금 잘못 표시되어 있는 거야. 원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거 수정을 좀 해줄까요? 지금 부호를 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변이의 크기가 3m다. 이렇게 표시 좀 해. 얘들아 앞으로 방향을 고려하는 물리량에서 머시기의 크기 이렇게 묻잖아. 그러면 네가 방향을 고려하는 물리량인 건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크기, 절대값만 불러. 이 얘기. 뭔지 알겠죠? 부호 빼고 그냥 숫자만 불러라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그건 변이 3m가 아니고 변이 크기 3m. 밑에 신의 한수. 뭐 신의 한수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변이의 크기와 이동거리 값이 달라지는 순간이 어떨 때 달라질까? 이동거리의 그 수치랑 변이의 크기 수치가 달라지는 순간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면 그게 달라지지? 반대로워졌습니다. 또 뭐 있을까? 어떻게 되는 순간 그 둘의 수치가 달라져? 방향이 바뀌는 순간. 얘들아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는 기준이 뭐냐면 직선으로 쭉 가야 방향이 안 바뀐다고 하는 거야. 자, 생각해봐. 그냥 이렇게 쭉 가면 이거는 거리를 재나 변이를 재나 똑같아, 그치? 계속 똑같아. 근데 얘가 조금만 틀면 이제는 뭐가 돼? 변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직선 거리를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동거리가 길지.
맞지?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더 수치가 커지려면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수치가 커지려면 저렇게 휴해주면 될 것 같아. 직선상으로 계속 가. 그럼 이동거리랑 변이의 크기는 같을 거야. 변이가 더 커지려면 어떻게 될까? 변이의 숫자가 더 커지려면 이동거리보다 변이가 더 커지려면 어떻게 움직이면 가능할까? 자네도 뭐 형제가 있나? 뭔가 네 동생을 내가 못 받겠지? 동생은 뭐 여동생이야? 중1? 중2? 이제? 넌 고1 되고 2살 차이라고? 좋겠다. 여동생도 있고. 난 아들만 둘이거든. 정신이 없네. 집에 가서. 여동생 있으니까 집이 좀 차분해지나? 전혀 그렇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네가 차분하고 여동생이 시끄럽구나. 어렸을 때도 많이 당했구나. 어떤 경우지? 한 사람씩 물어보면 재밌겠지만 별로 부담 주는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자신있게 하세요. 자신있게. 변이의 크기가 이동거리보다 더 커지는 경우. 없어요. 뭐 자연 이름이 이윤석? 용석? 아, 아까 그 녀석 아니야 너? 택도 없더라? 아, 태경석. 용석이 좋네요. 자식이 가야지. 변이의 크기가 이동거리보다 커지는 건 불가능하지. 물론 뭐 공간을 휘면 되긴 해. 근데 뭐 그런 얘기는 뭐 초등학교 때 과학동화나 읽을 때나 써먹는 거고, 지금 뭐 블랙홀 얘기를 한다거나 웜홀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구에 살 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면 잘 기억해 두십시오. 변이의 크기는 절대 거리보다 커질 수가 없다. 최대로 비슷해봤자 같은 거다. 지금 이 말을 외우는 건 아니라는 거 알죠? 생각하는 거야. 생각. 그렇겠구나라고. 중학교 때 많이 배웠다.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구한다고 배웠을 거야. 그래서 많이 아마 문제도 풀고 했을 겁니다. 물리에서는 지금 이 빠르기와 가속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아직 문제가 개념이 쉽잖아. 이게 쉬운 개념 배울 때 쉽게 이렇게 할 때 좀 즐겨야 돼. 이게 어려워지면 갑자기 어려워지거든. 일단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야. 얘들아, 물리를 배울 때는 저 물리량들이 방향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빨리 잘 구별을 해야 돼. 거리와 변이 중엔 변이가 방향이 있다고 그랬지? 속력과 속도 중에 누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일까? 이 식을 딱 보니까 뭐라고? 속도일 거야. 뭘 보고 그걸 느꼈어? 여기 방향을 포함하면서 여기 들어있지? 그래서 이 녀석도 방향을 포함하는 물리량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를 얘기할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진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속도, 왼쪽이면 마이너스 속도 이렇게 나오면 돼. 근데 속력이라고 속력은 방향 없답니다. 그냥 단순히 네가 얼마나 빨라라고 그 빠르기만 얘기하는 거고, 속도는 얼마나 빨라 플러스 어느 쪽으로 빨라까지 묻는 거예요. 둘 다 기호는 V를 쓸 거야. 둘 다 기호를 V를 쓰니까 더 헷갈려. 어쩔 땐 속력이라 하고 왜 이러지? 이건 뭔가 스타트 안 좋은데. 둘 다 V를 써. 원래는 저 친구 이름 내 이름 잘 못 외우는데 과거 비슷했던 애. 비슷한 과거. 이거 어떻게 구별해 기호? 이렇습니다. 위에 이제 화살표를 붙이면 벡터라고 해서 속도가 되고, 화살표를 빼버리면 속력이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는 두 개를 구별하면 되고, 하나 좀 기억할 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는 거거든. 자, 들어보세요. K 오른쪽으로 3m/s로 움직여. 속력이 얼마야? 라고 하면 3m/s라고 하면 돼. 속도가 얼마야? 라고 하면 플러스 3m/s라고 하면 돼. 그러면
속도의 절대값을 취하면 속력이 된다 안 된다? 속도의 절대값을 취하면 속력이 된다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지. 이게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뭐라고? 좋다. 누구? 거리랑 뭐라고? 변이가 같아야 될 거야. 그지? 크기가. 지금 무슨 말일까? 어떤 운동을 할 때? 직선 운동을 할 땐 이게 가능하겠지? 하지만 조금이라도 휘어졌다면 단순히 방향만 없앤다고 속력이 되진 않을 거야. 왜냐면 거리와 변이가 달라져 버렸을 거니까. 되겠지? 생각을 계속 해야 되나? 생각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어차피 책에 다 정리되고 하는 거거든. 인터넷 한번 좀만 뒤져도 저런 식으로 다 정리돼 나온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거기 속력과 속도에 속력은 뭐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면 되고 뭐 이게 나와 있네 근데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라고 하면 되는데 속도는 방향이 있고 속력은 방향이 없다. 이 정도 잡아주면 될 것 같네. 이걸 원래 단위시간당 거리, 단위시간당 변이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 지금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차차하고 계속 할 거니까. 상대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등속력 운동과 등속도 운동 신의 한 수가 있네요. 등속력 운동과 등속도 운동. 그거 이제 원운동을 하나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돼. 그거 두 개 신의 한 수 두 칸 있잖아. 얘가 만약에 2m/s로 등속으로 계속 움직인다. 계속 뱅뱅뱅뱅 돈다. 원운동.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이 빠르기 2m/s가 계속 똑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냐? 등속력. 속력이 계속 일정한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야. 등속력 운동은 맞지만 등속도 운동 이러면 안 된대.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잖아. 속도는 방향도 포함하지? 지금 이 친구가 직선인가? 원이거든. 직선이 계속 아니야. 계속 방향이 깨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아요. 이것만 보면 얘가 충분히 등속력, 등속도 운동 무슨 차이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거기다가 뭐 두 칸 굳이 뭐 나눠 쓸 것도 없어요. 딱 해가지고 요 개념만 정리해두면 집에 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상대 속도. 우리는 개념반이니까 오늘 테스트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심화반 애들은 첫 시간에 수업 좀 하고 세 번째 시간에 문제를 한번 풀려요. 얼마나 되는지를 보려고. 우린 굳이 그럴 필요가 또 없네. 잘 보세요. 상대 속도 개념도 알아줘야 됩니다. 상대적인 속도야. 그냥 우리가 봤는데 밖에 있는 버스가 지나가면 버스의 속력이 그대로 느껴지겠지. 근데 내가 엄마 차를 타고 가고 있으면서 버스를 오면 어때? 속도는 달라 보이지. 고속도로에서 같이 막 가면 옆에 있는 차가 정지해 있는 걸로 보여. 실제로 정지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나란히 달리면 그 개념이 상대속도 개념이야. 단순한 거야.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 이렇게 읽어. 이거 읽는 방법 좀 그래. A가 본 B의 속도란 뜻이거든. 근데 이거를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 이렇게 읽어. 그러면 관찰자가 A고 관찰되어지는 자가 B야. 그럼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주면 된대.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상대 속력, 상대 속도. 상대 속도로 끝났지? 그럼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방향을 반드시 생각하고 풀어야 돼. 물리가 아주 재밌는 과목이거든요. 그건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재밌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사실 가르치는 난 별로 재미가 없어. 니네가 재밌어질 거야. 이렇게 아주 단순한 예 하나 보고 내가 예제 문제 한번 내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이때 VAB 얼마일까요? VAB 우리는 암묵적으로 오른쪽을 플러스로 할 거야. 그럼 뭐에서 뭘 빼야 돼? 플러스 5에서 이해됩니까? 그지? 이렇게 해서 플러스 2m/s로 보여. 무슨 말? A가 봤을 때 B는 오른쪽으로 2m/s로 가는 걸로 보인다는 뜻이지.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3으로 가는 애가 5로 가는 애 보고 있으니까 2로 벌어지는 걸 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 틀린 건 아닌데 조금 좀 접어두는 게 좋아. 자꾸 일상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엄마들 모아놓고 설명회 할 때도 자꾸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리를 잘 못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너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입견대로 생각하려는 습관. 그럼 물리가 잘 안 돼. 이건 지금 굉장히 단순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라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첫삽이 중요한 거야.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요거 그대로 가는 거야. 그지? 방향 고려해서 했다라고 해. 여기서 VBA를 구해볼까? 어떻게 되죠? 뭐에서 뭘 빼야 돼? 플러스 3에서 잘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겠지? 예제 문제를 하나 줄까요?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어요. 각각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는 잘 모르겠어. 셋 다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는 안 알려주는 거야. B가 A를 봤대. D가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겠지. 이것의 절대값을 해봤더니 이게 2m/s. C가 A를 봤답니다. No, B로 갈까요? C가 B를 봤답니다. 이거는 4m/s. 단 하나의 조건은 A와 B는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A, C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수 있겠나? 한번 해보세요. 연습 문제. 갑자기 어려워진다 했던 거. 갑자기. 개념은 별거 없는데 갑자기 문제가.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집중.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식을 쓰면 더 좋은데 아직 그 습관이 잘 안 돼 있을 거야. 일단 오늘까지는 원래 하는 대로 해도 뭐라 하지 않겠어. 혹은 뭐 B의 속도의 최대값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웃지 말라고. 제 지금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느낌. 우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잘 봐야 되나? 얘가 오른쪽으로 1m/s고 얘가 왼쪽으로 1m/s면 B가 A를 봤을 때 2m/s로 보일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얘가 3m/s로 가면 되네요. 그럼 조건을 다 맞춘 거지. 근데 얘가 뭐 1.5m/s고 얘가 0.5일 수도 있지. 네? 그러면 얘가 얼마인데? 얘가 0.5 왼쪽, 얘는 오른쪽으로 4래잖아. C가 B를 본 속도가 3.5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때려 맞춰도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 어쨌든 문제 맞춘 거니까. 그럼 A나 B의 속도의 최대값은 얼마를 못 넘을까? 거기까지만 하고 일단 거기까지만. B의 속도의 최대값은 몇 m/s 미만이 돼야 되는가? 짧습니다. B는 2m/s를 절대 넘을 수 없지. 그렇지? 그러면 민수와 반대 방향이면 아니 A와랑 반대 방향이면서 그죠? 2m/s라는 상대수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조건들을 쪼여올 거야. 그때 이제 빠져나오는 방법은 물리적인 사고거든. 나중에 좀 더 해보고 일단 여기까지 기본 빼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한번 2교시에 가속도로 한번 가보죠.